오늘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반대했다는 내용 말고는 비상계엄 당일 밤의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요.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보고 있는 장면과 관련해선 3번 접힌 쪽지 내용을 보지 않고 부하에게 전달했다는 과거의 증언이 소환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법정에 나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계엄을 막지 못한 게 송구스럽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내용 말고는 12월 3일 그날 밤 상황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고 했고 피고인도 그때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도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자 재판부마저 최 전 부총리의 증언 태도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담긴 쪽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지만 내용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한 번 더 접혀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최 전 부총리의 선택적 기억에 재판부는 당시 맡고 있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 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증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예를 들면은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늘 재판엔 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며 증언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증인으로 나섰나 본데요. 황당한 얘기들 늘어났어요.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상황 그리고 취지로 오늘 증언을 거부하게 되었음을. 네, 이 모습이 이제 증인 대통령실에 도착하시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전 안경을 안 쓰면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씨는 원래 저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저 지경까지 간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까지 나쁠 수 있구나. 네. 국민 생명 앞에서.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A4를 갖다가 쪽지라고 얘기한 사람도 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정말 그게 쪽지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최상목이 쪽지란 단어를 쓰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쪽지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유행처럼. 네. 우리가 A4를 이걸 서류라고 하지 무슨 쪽지라고 합니까? 쪽지는 적어도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종이에 메모를 쓴 거. 그 정도를 쪽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축소를 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3번 접힌 쪽지를 받은
받았고 자기는 바로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뭐 바로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CCTV를 보면 A4 문건을 받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은 예비비를 확보해라. 국회 예산을 차단해라.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해라. 이 결국 국회를 해산시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아주 초반부터 쪽지고 나는 보지 못했고 접혀져 있었고 이런 너무나 이게 CCTV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뭐 청문회라든지 탄핵심판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지 여부인데 여기서는 본인이 계속 이제 뭐 반대를 했다, 거부를 했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반대를 했고 서명을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서명은 안 하지만 일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대행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은 끝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환율이 치솟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반대했고 그다음에 한덕수에게도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까? 뭐 이상민에게는 너는 예스맨이어서 너 못했지라고 막 반대한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전 진짜 그 말씀하신 그 대목 최상목이 이제 저희도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뭐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 해서 마치 대단한 발언을 그거는 그냥 소음일 뿐이고 제가 그때 아마 위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알리바이용 발언 아니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난 가능성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게 한덕수는 그래도 자기가 나 이거 몰랐어. 이 종이 뒷주머니에 있었는데 아침에 뭐 다시 출근할 때 보고 알았어. 근데 거짓말인 게 CCTV로 드러나니까 잘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위증은 했습니다. 고의만 없을 뿐이에요. 뭐 이런 식의 전략 전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CCTV가 나왔는데도 최상목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쪽지라는 이 어떤 톤다운을 시키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사실상 문건을 검토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는 영상이 있습니까? 안 보이면은 진짜. 안경을 갖고 오든가 아니면 안 봐야죠. 안 보인다면서요. 그런 것도 말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기도 놀랬다. CCTV와 달라서 그러면 CCTV가 맞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건 가공할 수 없고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의 기억이란 건 조작할 수 있고 본인의 어떤 그 이론 방향대로 가공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뻔뻔스럽게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위증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이런 거짓말을 할까? 왜냐면 알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계엄이 되더라도 적법하게 심지어 계엄이 발동되더라도 유일하게 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게 입법부예요. 국회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별도로 만들고 완전 위협하니까 내가 이걸 봤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했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거둬들이려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밖에 이 사람 앞에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 접힌 것도 기억하고 그때 박선 의원이 한참 그 국회에서 어떤 세로로 잡혔어요, 가로로 잡혔어요. 맞아요. 지금 제출한 거 보니까 주름이 없던데 그러면 뭐 다림질해서 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접었고 어떻게 한 거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자기가 문건 받아가지고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는 거는 기억이 안 났다라는 건 스스로 모순인 걸 알잖아요. 차라리 한덕처럼 자백을 하던가 왜 이런 초식을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CCTV가 없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러면 구체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발언,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는 발언이 그 이제 신빙성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본인은 신빙성 높은 진술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3번을 접었고 쪽지를 뭐 어디다 넣고 누구한테 받아서 바로 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에 CCTV가 안 나왔으면 계속 저게 진짜니까 저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말하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은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이게 왜냐면 CCTV가 계엄 이 국무회의 하기 거의 직전에 이 설치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국무회의 장소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거 아마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지어낼 때는 판례가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진실의 무게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짚어주신 대로 일관적인가? 구체성을 띄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종이를 3번 접었다. 이거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가 맞아. 그렇게 체험을 네.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거는 비본질적인 사실관계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의 말의 주장 끝에 그러면 이렇게 넣고 그래서 자기가 잘 못 받고 왜냐면 접었으면은 이 네, 문건을 막 접어서 검토하지 못 않았다고 하고 하니까 이 부분 말이 맞겠구나. CCTV가 없었으면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진술이라고 평가받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거 웬걸 CCTV가 튀어나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치되는데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 기로에서 한덕수는 나 안 되겠다. 그냥 납작 엎드리자. 이거 잘못 그렇죠. 시인하자. 최상목은 안 되겠다. 내가 한 말도 있고 이걸 뒤집으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 그냥 한번 그냥 끝까지 관철시켜 보자. 이 선택을 하면서 말이 꼬이고 스텝이 엉키고 지금 그러는 모습인 거죠. 변호사들 더 서로 다른 로펌에 썼나 봅니다. 한덕수 변호사랑 최상목 변호사랑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누가 이길지 좀 봐야 되고 저는 한덕수뿐만 아니라 최상목을 왜 안 잡아들이는지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 사람 이러다 지금 저기 김건희처럼 기억상실 얘기하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 하나도 안 난다. 모르겠다. 충격받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 끝나고 나서 바로 휴대폰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김영민 의원이 휴대폰 바꾸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안 바꿨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랬어요, 국회에서. 기록을 보여주면서 바꾸지 않았냐 했더니 바꿨다. 고장이 나서 바꿨다. 이렇게 또 얘기를 유심칩만 했습니다. 갈아 꼈다고 했던가요? 뭐 하여튼 황당한 옛날 해명을 휴대폰 내가 했었는데.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꾸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폰하고 지금 폰 같이 있으면 안 바꾼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그 당시 되잖아요. 논리가 진짜 네. 또 황당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렇다라고 이제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본인이 불리한 데 있어서는 더구나 CCTV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은 네. 이제 수사를 세게 지금까지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너무 안락하게 살고 있었어요.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은 사실 이 배제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 새벽에 뭘 했습니까? 경제 수장들을 다 불러다가 새벽에 회의를 했어요. F4. 네. F4 회의라고 지칭되는 그런데 그게 무슨 환율 방어 이런 차원이라고 해명 네. 믿기 어렵죠. 새벽에 그런 회의를 왜 합니까? 네. 시급하게. 그 쪽지랑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예산 차단해? 예산을 별도로 그러면 비상 입법기구를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돼? 그러면 하는 총재도 필요하고 뭐 금감원장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되니까 이 꼬리를 딱 자르려고 못 봤다 안 봤다. 근데 그 문턱에 본인이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 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꼬이고 꼬일 대로 다 이 말을 판사뿐만이겠습니까? 국민이 일반 시민이 아마 초딩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데 어쨌든 최상목 전 대행 수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법정에서조차도. 네. 지금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나면 모두 안 나야 되는데 3번 접힌 문서를 받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건 또 기억이 나냐. 최상목은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전략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전략이 이미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죠. 언제 성공했냐? 박영수 특검 때 한 번 성공했죠. 박영수 특검 때 불려갔죠. 그래서 뭐에 대한 질문을 2016년? 받습니까? 네. 안종범 수첩에 대한 질문을 받죠. 당신이 기업들한테 돈 수발해온 사람 아니야? 너희가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러네. 그때 최상목 부총리가 최상목이 누구랑 질답을 한 겁니까? 윤석열이랑 질답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거를 캐치한 겁니까? 머리를 굴려보니 이게 안종범 잡는 거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8시간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윤석열이 후배 검사들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최상목. 최상목이 똘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야인으로 지내다가 윤석열 때 컴백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먼저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인수위
경제 1분가. 맞아요.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뭡니까? 양평고속도로를 틀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재판 수사를 받아보니 뭡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아직. 지금 누굽니까? 지금 한덕수만 얘기만 하면 돼요. 한덕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 시간이랑 이거를 공소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시간이 나까지 올려나? 이런 생각 하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덕수 관련된 건 정확하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그렇죠. 지금 원하는 거예요. 수사팀이 특검팀에서. 특검팀이 그러고 하고 자기와 관련된 건 그건 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관이 답답하니까 좀 일관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이 나면 근데 어떻게 그런 건 기억이 나고 어떻게 안 나냐.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네. 난 어차피 특검팀이 요구하는 방향 이 전략으로 한번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한동훈과 추경호 한동훈과 관련된 것은 특검팀이 수사를 안 한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안 한다라기보다 하겠죠. 하는데 예. 지금 단계에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한덕수, 박성재 등의 영장이 꺾인 효과인데 영장이 꺾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소를 하고 재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매조지질 사안들을 매조지를 짓는 게 더 벌리지 않고 이런 시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영장이 꺾이면서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10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조건이 된 거고 그 기이한 말하자면 영장 기각의 조건에서 최상목이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판에서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그 탈출구를 최상목은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총리가 원래 기재부에서도 머리가 좋기로, 그러니까 그 잔머리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내부의 평 들어보면 무슨 예전에 해운 구조조정 할 때도 뭐 최상목이 나서서 뭐 직접 하는데 제가 그때 브리핑 갔었거든요. 그 눈빛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기자들에게 그 오만한 눈빛이 보여요. 뭐 말해주면 아냐? 이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도관은행은 뭐 그러니까 뭐 말해주면 아냐고 네가 약간 이런 말투가 기본적으로 배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때 고초를 겪고 저기 동남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눈빛이 좀 착해지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 때는. 근데 좀 겸손해졌어요. 이번에 저는 이제 이 내란 사태 겪으면서 최상목 그 전 부총리가 사실 이거를 잘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언제 제일 삽질했냐면 헌재 재판관 쪽에서 임명할 때.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래 봐요. 임명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예 임명을 안 하는 것도 본인이 이거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거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논리는 맞거든요. 근데 여야 추천 한 명씩 임명하고 한 명 남겨뒀잖아요, 당시에. 자기가 뭔데 그 쪼개기로 합니까? 나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이창용 하는 총재인가 뭐 누구랑 그 경제 관료들 선배들하고 의논해서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줬다. 다 그 정도 이런 설, 관료적 마인드. 그런 설이 있었어요. 설입니다, 설. 고소하시지 마시고요. 그 어쨌든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하나는 이제 추경호인데 추경호 구속영장은 나올까요? 어떻게 기각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 특검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계엄에 대한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사전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추경호 인지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너 계엄 날 뭐 했니? 이거 반대했어? 그럼 반대했어. 네가 반대하는 행동을 너의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뭘 해봤어? 이런 거예요. 근데 추경호는 누가 봐도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엄이 입구가 시작이 윤석열의 선언이라면 출구는 국회 해제 의결인데 이 출구를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적극적으로 뭔가를 부역을 한 거죠. 그러면 인지했고 행동했네. 12월 3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그 이후에는 권한을 뭐를 행사했어? 그러니까 의원들 막 이리저리 막 못 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요 세 가지가 다 포괄되는 사람은 영장에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어떻게 방어를 해왔냐? 지금까지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나 한덕수는 나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네. 나 12월 2일까지 바보였네. 나 완전 그냥 바지였네. 나 오래서 갔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12월 3일날 계엄에 그거 반대할 틈도 없었어요. 나 대통령이 와갖고 막 완력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그냥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태도를 보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줬어요. 지금까지. 위법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근데 추경호는 그렇게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당일날도 추경호가 뭡니까? 통화 맛집이에요. 통화 맛집. 윤석열이랑 통화하고 한덕수랑 7분.
그 엄중한 시국에 나 그날 부장하고도 7분 통화를 못 해봤는데. 네. 근데 여자친구입니까? 네. 그 와중에 7분. 그럼 그 전화 끊자마자 누구랑 통화합니까? 앞뒤로 홍초로 정무수석, 나경원 의원 뭐 이렇게 통화하잖아요. 그날 6명인가랑 주요한 인물 통화를 해요. 추경호가. 그렇게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출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회로 전체에서 이 추경호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놓고 보면 사실 빠져나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뭐 영장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막 우리가 막 기각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 있죠.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5대5라고 봐요. 5대5다.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박성재도 우리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죠. 아니, 우리 7대7이었으니까 7대7로 하죠. 7대7. 7대7. 5대5나 7대7이나. 도끼 객긴이다.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법원의 지금 시각 자체가 좀 장담할 수 없는 특히 박성재는 저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거 2번이나 꺾은 다음에 사실 특검이 박성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영장 기각할 때 말이 안 되는 논리였거든요. 위법성을 인식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법무장관이 인식을 못하면 누가 인식을 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네,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김한선이 말한 대로 윤석열의 오른팔로서 계엄 안에 있는 그 정보의 최첨단 그 핵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정시설도 점검하고 출입국 관리소도 점검하고 본인이 사후에 문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야 그냥 윤석열이 말한 거 들어보니까 무슨 일거에 종부자파 척결한 거 이건 안 되겠는데 논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나중에 이거를 다시 외피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박성재는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돼서 지금 2번이나. 그러니까 저는 영장 기각되는 상황들이 사법부가 권한내 저항을 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권한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장의 인용과 기각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비평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어떻게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지금 박성재, 한덕수, 특히 박성재 2번 하는 건 사법개혁, 뭐 판사가 그렇다고 저렇다고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권한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걸 추진하는 너희가 얼마나 곤란해질지 우리가 한번 보여줘 볼까? 이거를 두 단어, 세 단어, 그러니까 세 음절로 말하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장 기각 특히 뭐 한덕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박성재 영장 기각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면 어렵고 만약에 근데 그 정무적 판단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박성재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어지는 예를 들면 심우정, 김주연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법적 카르텔이 있는 건데 이게 박성재가 무너지면 여기로 가면 이게 괜찮은 건가? 이 판단이 정무적인 거고 추경호도 마찬가지죠. 추경호도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추경호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호와 논의를 했던 핵심적인 코어 그룹 그다음에 관저 앞에 몰려가서 윤석열의 체포 저지를 동행했던 이 그룹까지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당장에 뭐가 되는 겁니까? 내란 정당이네. 심판해야겠네. 해산해야겠네. 이 논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판사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이거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위법성보다는 이런 판단들이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통일교가 대거 입당을 해가지고 권성동 로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감옥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경호 온 거거든요. 만약에 추경호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기현, 그리고 나경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란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목을 추경호가 지키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반드시 구속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근데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법대로 해야지. 근데 그거를 함부로 정무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그게 권한내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그러면 법리에 따라서 중앙지법의 소수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그 정무적 판단을 결국에는 선택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하는 건데 인용과 기각 시에 파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이건 이런 거예요. 대장동 판결 같은 것만 해도 수만 쪽의 문서를 검토해야 되고 진술을 청취해야 되고 이런데 영장 전담,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3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범죄의 상당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예요. 그렇죠. 이 3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장사미사들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판사가 아니래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거를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 검찰이 짬짬이 하면 무소 부리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매우 심각하다.